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100%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들 하죠. 그리 많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의 제 인생에 완전히 100%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삶에 만족하는 이유는 제 남편, 자식, 부모님, 친구들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와 한평생을 함께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제 쌍둥이 동생인데요. 저와 제 쌍둥이 동생의 특별한 사연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추웠던 1월의 어느 새벽, 저와 제 동생이 태어납니다. 저희가 조금 자란 뒤에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사실 두 분은 자녀 계획이 뚜렷하지 않으셨대요. 두 분 다 고향이 충청도셨고, 중학교 때부터 니꺼 내꺼 하시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셨는데, 썩 그리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가요. 그래서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줄 수 있을지, 온 힘을 다해서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셨대요. 아버지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서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이런 평범한 삶을 물려주고 싶지도 않으셨다더라고요. 물려줄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다고 외모가 특출나거나 특이한 장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이런 재미없는 삶은 본인들로 끝내야겠다 싶으셨다 하더라고요. 진짜 특이하시죠? 그런데 어머니의 나이가 30이 되던 해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셨답니다. 결혼 4년 만에 말이죠. 깜깜무소식이었다가 덜컥 아이가 생기니 엄청 당황스러우셨대요. 지워야 하나 낳아야 하나 결정을 못 내린 채 아버지와 병원에 가게 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확인해 주셨고, 그때 어머니는 심장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심장 소리를요. 갑자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닭살이 올라오셨답니다. 너무 경이로우셨대요. 몸에서 세 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확 피어오르셨답니다. 그건 옆에 계시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두 분은 저희 쌍둥이를 낳을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임신 6개월이 되던 때에 두 분과 뱃속에 있던 저희는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무모한 도전이셨대요.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지금보다야 안 좋겠나 하는 생각으로 무작정 서울로 향하셨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차리셨고요. 저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다더라고요. 다행히 부모님의 가게는 순조롭게 운영이 되었고, 2개월 뒤 저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느 쌍둥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수술을 통해 태어난 쌍둥이. 제가 먼저 태어나고 동생은 저보다 3분 늦게 태어났습니다. 어른들 말씀이 아이를 키우면서 모성애가 생기는 거라고 하던데, 어머니는 저희를 딱 보는 순간 모성애가 생기는 기분이 드셨답니다. 생각보다 더 작고 더 소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게 태어난 저희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그렇게 보름간 부모님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루는 괜찮았다가, 하루는 위험했다가, 또 하루는 그럭저럭 했다가, 또 하루는 생사로 오갔으니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보름 동안 난리를 치다가 또 한 달은 인큐베이터에 나와 병원에 있었고, 꼬박 한 달 반 만에 부모님의 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턴 뭐 대충 아시겠죠. 난리통이 따로 없었죠. 아버지는 가게에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저희 둘과 전쟁을 치르셨답니다. 충청도에 계시는 외할머니가 뜨문뜨문 오시긴 했지만 할머니께서도 쩔쩔 매셨다더라고요. 신생아 둘을 한꺼번에 키우기란 영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땀과 눈물로 저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저희는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옷도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고등학생 때 저희보다 한 살 많은 일란성 쌍둥이 한 번 말고는 쌍둥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생긴 저희가 신기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같은 성별에 생긴 것도 같고 옷, 신발, 머리핀까지 똑같으니 정말 거울을 하나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겠죠. 저희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재밌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또 어릴 때 우리가 부러워서 그러나 생각하기도 했고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수록 저희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너무 좋았고 동생도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는 모든 장난감이 2개씩 있었고 놀이를 할 때에도 항상 같은 놀이를 했죠.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이런 저희를 탐탁지 않게 여기기도 혹은 걱정하기도 하셨었나 봅니다. 저희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 수진이랑 수연이는 독립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저렇게 두시면 자주적으로 행동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반이 떨어지는 일도 있을 거고 더 다양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마음의 변화가 올 텐데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 친할머니는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식은 니들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야. 같은 옷, 신발, 하물며 머리까지 맨날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거 다 니들 욕심 아니니? 사람들이 욕한다, 공주놀이 하냐고. 내 손녀들이지만 가끔은 징그럽다, 징그러워. 부모 뜻대로 큰 애들은 꼭 나중에 부모 배신한다, 니들. 원래 모질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할머니도 꽤나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런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으셨답니다. 쌍둥이가 아니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자주적인 성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걸 저희도 무척이나 좋아했고요. 그리고 부모를 배신할 사람은 부모 뜻대로 자라지 않아도 배신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니 저희가 좋다는 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대요. 그게 저희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셨고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정말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는 생각을 가지고 육아를 하시던 어머니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셨답니다. 바로 저희가 학교에 들어간 순간이었죠. 저희가 다른 반이 되고 만 겁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1학년 1반이었고 동생은 4반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입학식하며 저희의 반을 알게 된 순간 저희가 서로 떨어져서 저는 어머니, 동생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각자의 반으로 가던 순간 저희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진짜 전교생이 쳐다볼 정도로 울었습니다. 찢어져서 각자의 반에 가서도 계속 울었고 담임 선생님께서 달래고 달래다가 안 되겠어서 입학날부터 저를 복도로 내보내셨습니다. 어머니가 복도에서 저를 얼마나 달래주셨는지. 그래도 눈물이 안 멈춰서 한참 우는데 복도 끝 4반 뒷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아버지랑 동생이 나오더라고요. 동생도 울어서 쫓겨난 거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달려가서 안았고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저의 부모님은 저희를 데리고 학생부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 진짜 하루 종일 울어대니까 선생님들도 다 2손 2발을 드셨습니다. 결국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동생을 저희 반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민폐 행동이었는데 그땐 동생하고 떨어지면 진짜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무섭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국민학교 내내 같은 반을 할 수 있었죠. 돈독한 쌍둥이였던 저희를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애들도 몇 있었습니다. 어릴 땐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질투도 심하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는 저랑 놀고 싶다고 제 동생을 떼어낸다며 팔을 잡아당기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동생 팔이 빠져서 응급실 가고 난리였다니까요. 어떤 남자애들은 왜 맨날 같은 옷만 입냐며 일부러 저희 옷에 낙서를 하고 슬그머니 다가와서 옷 밑단을 가위로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일을 당하고만 있는 애들은 아니었거든요. 똑같이 되갚아 주었습니다. 똑같이 옷에 낙서하고 옷을 잘랐어요.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기분 나쁜 행동인지 걔네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죠. 그런 방법으로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저희의 가족애를 꼭 지켜냈더랬죠. 그러다 중학생이 되고 또 한 번 반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했나봐요. 그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반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의 마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니 집에서 계속 보잖아요.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어떤 수업이 가장 재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를 공유하던 저희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에 든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정말 열심히도 서로의 마음을 나눴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저희는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살던 동네에 고등학교가 딱 2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주소지에 따라서 추첨하는 방식이니 초, 중, 고 모두 같은 학교 다니는 게 당연했죠. 누가 하나 예술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외국어나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서도 3년 내내 다른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집에서 수다를 엄청나게 나눴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서로의 꿈도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쯤 자라니 서로의 취향이라는 게 생기고 잘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다른 장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반 배정 다음으로 동생과 다른 점이 생긴다는 것이요. 신기했지만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동생의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동생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사나 영양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요. 언니, 우리 대학교도 같이 가자. 너무 좋지. 우리가 가고 싶은 학과가 같이 있는 학교로 가야겠다. 우리 성적에서 한번 찾아보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저희는 둘이 꼭 붙어서 정말 열심히도 학교를 찾아보았습니다. 동생이 원하는 학과와 제가 원하는 학과가 있는 학교여야 하며 혹시 기숙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통학이 가능해야 하며 동생과 저의 성적에 맞는 학교여야 하며 같이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는 이런 여러 조건을 다 갖춘 대학교를 찾아봤습니다. 몇 군데가 추려지더라고요. 저희는 3학년이 되고 수시에 그 학교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위기를 겪게 됩니다. 수시 전형에서 동생만 그 학교에 합격을 한 겁니다. 저는 예비 번호를 받긴 했는데 택도 없었고요. 진짜 큰일 났다 생각한 저는 수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동생에게 너무 고마웠던 게 동생은 수시에 합격했으니까 띵가띵가 놀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해줬습니다. 수능 공부는 안 하더라도 제가 공부하는 동안 동생도 자기 책상에 앉아있고 제가 새벽 3시까지 공부하다 자면 동생도 그때 같이 잤습니다. 동생의 그런 마음이 너무 예뻐서 아직까지도 고마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는 동생이 붙은 그 학교에 차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너무 잘 봤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동생과 저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쭉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런 쌍둥이는 참 드물 거예요. 그쵸?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4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셨잖아요. 가게가 꽤 잘 되어서 저희 쌍둥이 부족함 하나 없이 정말 잘 클 수 있었거든요. 항상 예쁜 옷, 맛있는 음식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시곤 했어요. 우리 수진이랑 수연이 엄마랑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예쁜 옷도 더 많이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더 많이 사줄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기분이 들었던 그 말을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클수록 그걸 마냥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셨습니다. 명절이고 공휴일이고 상관없이 1년 365일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저희 중학생 때 어머니가 과로로 한번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진짜 동생이랑 펑펑 울면서 엄마 아빠 제발 좀 쉬라고 했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는데 그때 저랑 동생도 가게에서 밥 먹고 있어서 그 순간을 목격했거든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손님들도 깜짝 놀라서 119 부르고 난리였어요. 그날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액 맞으시고 아버지까지 넷이서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집 도착하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일주일에 하루 쉽시다. 아버지로서는 정말 엄청난 결심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게 아버지에게도 꽤나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원래 쉬던 가게도 아니고 하루를 안 쉬던 가게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게 되니 손님들의 아우성이 자자했나 봐요. 저희는 어릴 때라 잘은 모르지만 그때 부모님께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쉬는 날이 매주 월요일이었는데 두 분이 말씀 나누시는 걸 들어보니 한 주 시작하는 날인데 점심시간에 오는 회사 사람들 다 실망하는 거 아니냐는 둥, 매주 월요일만 오시는 손님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둥, 월요일이어도 회식하는 손님이나 외식하는 가족들이 많이 찾는데 어떡하냐는 둥, 가게 매출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그럼 생활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진짜 많이 고민을 하셨고 한 주에 하루 쉬는 그날에도 마음이 편해 보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일주일에 한 번 쉬시다가 참다 못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월요일도 문 열어요. 안 쉬다가 쉬려니까 몸이 근지러워서 안 되겠네. 이거 매출에도 너무 손해고 생활비도 줄고 안 되겠어요. 그렇게 두 분은 다시 1년 365일 가게를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랑 동생도 완전히 체념을 해버렸죠. 그렇게 거의 10년이 또 흐르다가 저희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언니,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어때? 어머, 너무 좋다. 어디로 보내드릴까? 알바비로 보내드려야 하니까 해외는 무리일 것 같고. 경주? 경주 어때? 괜찮지 않을까? 그래, 좋다. 엄마랑 아빠 신혼여행 경주로 다녀오셨다고 했잖아. 그렇게 저랑 동생은 부모님 효도 여행을 보내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모은 알바비를 탈탈 털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모은 돈으로 첫 여행을 보내드린다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돈이냐며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취직할 때 예쁜 옷 사입으라고 하셨지만 저랑 동생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글씨로 가게 쉰다고 종이에 적어서 가게에 붙여두고 고속버스는 어떤 걸 타야 하는지,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인지 책을 사서 꼼꼼히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돈을 부모님 지갑에다가 두둑하게 채워드렸죠. 또 편하게 여행하시라고 부모님께 어울리는 신발도 한 켤레씩 사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딸들이 작정을 하니 부모님께서도 마지못해 여행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짐 싸는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두 분은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엄마, 아빠, 재밌게 놀다가 오세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고마워, 우리 딸들. 잘 다녀올게. 그렇게 부모님은 2박 3일의 경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여행에서 돌아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랑 동생이랑 둘 다 그날 수업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랑 아빠 이제 올라가. 엄마, 이제 오는 거야? 재밌었어요? 아유, 말도 마. 너무 재밌었어. 진짜요? 다행이다. 아빠가 저녁에 외식하자고 하시는데 어때? 저희는 좋죠.
그럼 가서 짐만 내려놓고 나가자. 엄마랑 아빠 이제 곧 버스 타거든.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분명 여행이 끝났는데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들떠 있었고 신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짜서 드린 코스는 어떠셨는지, 유명한 식당을 찾아서 알려드렸는데 무사히 찾아가셨는지, 입맛에는 맞으셨는지, 묵으신 곳은 어떠셨는지, 챙겨드린 카메라에 사진은 많이 담으셨는지 말이죠. 동생한테도 말해서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밥으로 집 근처에 자주 가는 고깃집을 가는 게 어떻겠냐며 동생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부모님께서 오실 시간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차가 많이 막히는 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보통 늦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리다가 밤 11시가 되어서야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말 다음으로 기억이 나는 건 병원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동생이랑 달려나갔습니다. 나가서 택시 잡고 병원으로 곧장 갔습니다. 동생이랑 손을 잡고 있는데 둘 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둘 다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냥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서 걱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진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병원에 도착을 했고 동생과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장 우려했던,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난폭 운전자가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운전을 진짜 미친놈처럼 했고 바로 옆에서 달리던 고속버스가 추락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승객이 40명 정도 있었고 사망한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그중 2명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고요. 몸속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부글부글 끓고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괜히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렸나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저는 자책을 했어요. 죄책감이 너무 크더군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도 내가 그때 여행을 보내드리면 안 되었었다고 하면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많이 달래주고 제 정신을 잡아주었던 게 바로 제 동생이었어요. 동생도 저만큼 저처럼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 뭐든지 똑같았던 제 동생이 저와 다르게 마음이 참 단단하고 강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저를 동생은 꿋꿋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한껏 약해져서 제대로 사리분별도 못하는 저를 붙잡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쓴소리도 해주었습니다. 한 달을 넘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울고 밥도 잘 안 먹고 학업도 모두 놓은 저를 동생은 계속 지켜주었고 그 덕에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쌍둥이가 더 단단해진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원래 졸업하고 독립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졸업한 선배가 타지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데 자리를 마련해준다고 해서요.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시고 도저히 동생과 떨어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이야 서울에도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꼭 호텔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동생과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정말 저희 둘뿐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졸업 후에 각자의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고 저는 영양사가 되었습니다. 동생의 직장과 제 직장은 그리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래 살던 집에서는 거리가 좀 있었죠.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세를 주게 되었고 저희는 직장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은 둘이 살기에는 크기도 했고 왠지 휑하고 허전한 느낌이 많았는데 보다 아담한 오피스텔에서 살게 되니 마음이 되려 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쌍둥이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사회초년생의 고충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낯선 동네의 맛집도 함께 찾아다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동생이 생애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동생이 한 달 정도 만난 선배가 있긴 했지만 남자친구라고 하기엔 데이트 한 번 한 적이 없던 사이였거든요. 그러니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이 정말 첫 남자친구였죠. 동생의 남자친구는 태권도 사범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곧장 태권도로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동생의 남자친구가 태권도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둘이 눈이 맞은 거죠. 3개월쯤 되었을 때 남자가 먼저 동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엄청 설레하고 얼굴 붉히고 떨려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동생의 색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동기 남자애가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사귄 적이 있어서 첫 남자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랄까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학교에서 영양사로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는 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급식 먹을 때 몇 번 마주친 게 전부였는데 제가 주방에 있다가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양호실 갔다가 만나게 되었고 그 짧은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는지 일주일 뒤에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고 그렇게 제게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가 너무 궁금했지만 달리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보긴 했지만 그때는 사진이 요즘 핸드폰 사진처럼 선명하지도 않았잖아요. 인화된 사진 몇 장이 전부이기도 했고요. 그땐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쌍둥이이고 똑같이 하고 다니고 많은 걸 공유한다고 해도 남자친구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은 존중을 해주었거든요. 그걸 모두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궁금했지만 보여달라고 말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언니, 언니네 남자친구랑 나랑 내 남자친구랑 넷이 같이 놀까? 요즘엔 더블 데이트라고 하죠. 동생이 그걸 하자는 겁니다. 알고 보니 동생도 제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 넷이 만나서 놀게 되었습니다. 저랑 동생이 먼저 커피숍에 나가 있었고 남자친구들한테 미리 알려준 주소로 오라고 했어요. 먼저 동생의 남자친구가 도착했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 있냐면서요. 너무 신기하다면서 한참이고 눈을 못 뗐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의는 참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내심 동생의 첫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었는데 속으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곧이어 제 남자친구가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희를 보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동생의 남자친구처럼 우리가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구나. 그럴만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눈은 저와 제 동생이 아닌 동생의 남자친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야, 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러는 너는? 두 사람은 반말을 해가며 아른 체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동생과 저는 어리둥절했죠. 앉아서 한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의 남자친구와 제 남자친구가 친구 사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친한 사이요.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1, 2위를 다투는 태권도를 잘하는 소년들이었대요. 처음엔 라이벌로 시작된 두 사람은 어느새 같이 운동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나란히 체대 입시를 꿈꾸고 같은 대학교, 같은 과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졸업 후 동생의 남자친구는 태권도장 사범이 되었고 제 남자친구는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되었고요. 두 사람이 절친이었다니 너무너무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는 종종 넷이 만나서 같이 술도 먹고 여행도 가면서 놀았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와 제 남자친구 둘 다 각별한 저희 쌍둥이의 사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마음 넓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귀었던 동성이나 이성 친구들은 저희가 너무 유난이라느니 지나치다느니 하며 저희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단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고 서로를 많이 아껴주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냥 아이의 태생부터 저희들은 함께였으니 많은 것을 공유하고 많이 닮은 외모를 같이 꾸미는 데에 열심이었던 것뿐이죠.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는 이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도 저희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시선들로 쳐다보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죠. 그 일로 사람을 많이 사귀지 못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었는데 조금 속상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저희의 남자친구들이 더 좋았고 고마웠습니다. 행복한 연애 시절을 마치고 저와 동생은 1년 차이를 두고 나란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함께 살던 저희 쌍둥이는 결혼 후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동생네와 저희 집이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남을 가졌어요.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제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제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동생이 결혼하고 4개월이 되었을 때 너무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동생이 임신을 한 거예요. 제게 조카가 생긴다니 너무 기뻤고 저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았는데 동생이 임신이 바로 되니까 진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기운을 받아서 저희 부부도 더 열심히 2세 계획을 했습니다. 임신한 동생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표정도 부드러워진 것 같고 한층 더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태교를 위해 평소 듣지 않던 클래식을 틀어놓으며 육아 관련 서적을 읽는 동생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도 얼른 그런 모습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동생의 좋은 기운을 정말 제가 받게 되었는지 한 달 뒤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남편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아무리 쌍둥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똑같을 수가 있어? 두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다 같이 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정말 행복한 임신 생활을 보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 미래를 상상하며 같이 태교를 시작했어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그 시간들을 구체화시키는 건 진짜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8주차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이랑 같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려고요. 임신 확인은 집에서 테스트기로 먼저 했고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한 번 더 했고 임신 6주차에 처음 초음파를 보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2주 뒤에 오라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8주차에 다시 방문을 한 거였죠. 이전 초음파에서는 그냥 작은 점 같았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초음파를 보는데 선생님께서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신중한 표정으로 한참 초음파를 보시더니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요. 계류 유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딱딱하게 굳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갑자기 제 몸뚱이가 너무 미워졌고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줄줄 흘렀습니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상담실장님이 수술 날짜를 얼른 잡자고 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뱃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좋지 않다면서요. 저는 아직 이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수술 일정을 잡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동생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말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혹시나 동생이 충격을 받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술까지 다 끝내고 저도 마음의 정리가 되면 그때 말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류 유산 판정을 받은 그 다다음 날이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언니, 내 뱃속의 아이가 죽었대.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임신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똑같이 유산이 될 수 있는지 진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건 똑같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동생과 저 둘 다 수술을 다 마치고 다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둘 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이 되게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고요. 임신 준비 안 할 때는 피임약 먹으면서 생리주기도 조절해야 하고 평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하고 엽산도 잘 챙겨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보다 잘 생기고 잘 있어줄 수 있다고요. 어쩐지 학창시절부터 동생과 저의 생리주기는 불규칙했습니다. 그래도 생리를 안 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땐 그냥 이런 사람도 있나 보다 생각하고 병원에 가볼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그랬으니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동생과 저는 그때부터 다시 제대로 저희의 몸을 아이를 맞이할 건강한 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말로만 아이 갖고 싶다고 했지. 임신 전에 술도 가끔 먹고 운동도 잘 안 했거든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가 버텨주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동생과 저는 하루 3끼를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 먹고 술도 먹지 않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남편들도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같이 엽산을 먹어주며 노력해 주었습니다. 한 생명이 찾아올 텐데 이 정도가 뭐가 어렵냐면서 말이죠.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실망할 때마다 그만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의 2년을 준비한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동생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언니가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이 없이 살겠냐면서요. 조금만 더 같이 힘내보자면서 말이죠. 덕분에 더 열심히 운동하고 밥도 잘 챙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제게는 다시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임신을 한 거예요. 생리를 하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는데 6주차라고 하면서 초음파도 보여주고 심장 소리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동생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직 열심히 노력 중인데 제게 먼저 아이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면 서운하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결정을 못 내린 채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생네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집에 도착하고서부터 계속 동생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자꾸 매부가 동생한테 가 있으라고 하고 매부가 다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사를 거의 끝마쳤을 쯤에 동생이 방에 후다닥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언니, 형부, 지금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 또 좋은 기운 받아가지. 뭐? 무슨 말이야? 동생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남편이랑 갸우뚱하고 있는데 동생이 상자를 슬그머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생도 임신을 한 겁니다. 진짜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운데 또 너무 기뻐서 저도 임신했다고, 저도 사실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고백했죠. 동생이랑 매부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우연이 다 있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희 쌍둥이의 이 신기한 우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동생의 딸, 그러니까 제 아이와 제 조카의 생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제 아이가 태어난 날은 2월 7일 새벽 1시고요. 제 조카가 태어난 날은 2월 7일 밤 9시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제가 아이 낳자마자 그 새벽에 동생한테 전화해서 소식을 알렸는데 동생도 갑자기 그날 아침에 진통이 와서 병원 가서 10시간 진통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특별하지 않을 수 없는 우연 아닌가요? 동생과 저는 같은 날 출산을 하고 같이 조리를 하며 같이 육아를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동생과 함께 육아를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한 번 겪지 않고 슬기롭게 육아를 할 수 있었죠. 동갑의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있다는 건 참 복받은 일이었습니다. 아이 옷을 살 때에도 같이 구매하고 가끔은 바꿔서 입기도 했고요. 또 밥 차리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한 명분의 양을 하루 3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많이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조금씩 이것저것 하기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정성껏 차려준 음식들을 다 잘 먹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동생과 각자 반찬을 해서 같이 더해서 애들한테 먹이면 훨씬 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과외도 같이 시킬 수 있으니까 교육비도 반으로 줄기도 했고요. 놀러 갈 때에도 동생과 조카와 항상 함께 했습니다. 동생이랑 저 둘 다 혹시 육아가 체질이 아닐까 싶을 만큼 재밌게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키운 참 밝은 이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이제 대학생입니다. 둘 다 공부를 어찌나 잘했는지 같은 학교 다니면서 서로 1등, 2등을 다투었던 애들인데 둘 다 원하던 좋은 학교에 떡하니 입학해서 잘 다니고 있네요. 저는 저와 제 동생이 쌍둥이라서 참 행복합니다. 단순히 혈육으로 엮인 사이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영향만을 주고 있고 동생과 있으면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 엄마와 아빠를 동시에 잃었을 때 그때 동생이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도 못했겠죠. 어느덧 애들도 다 키웠고 이제 저희 노후만 바라보면 되는 나이인데 이 늦은 나이에 동생과 제게 꿈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전국 일주를 하는 겁니다. 나이 다 먹고 여자들이 어딜 놀러 다니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이가 대수인가요? 성별이 대수인가요? 제 쌍둥이 동생과 함께라면 어디든 두렵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 쌍둥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